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월 분양 현장 10곳 중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인데요. 금융당국에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금융권 확대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미래부동산경제연구소의 이정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3월 13일부터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우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둘 때 종전에 담보 능력만 받던 것을 여기에 덧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을 함께 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거치기간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매년 같이 플러스를 해서 갚아 나가는 이러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는가, 대출과 이자를 같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합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19일에 발표한 내용은 뭡니까? 예, 지난 19일에 금융당국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요. 전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8.24 대책이 지난해에 발표가 된 이후에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이미 실시를 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여기에는 농협이 있고 신협이 있고 수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약 한 1,700군데에 약간 못 미치는 새마을금고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대출받는 금액의 30분의 1을 매년 갚아나가는 이러한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대출 만기가 3년 이상인 대출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네. 여신심사가 강화되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요. 현 제도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 제도는 이제 두 가지죠. 지금 이제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그 담보 목적물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즉 대출 원금을 만기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서 얼만큼을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위주였댔어요. 여기에다가 너무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를 시킨 게 DTI라는 제도였었죠. DTI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대출 받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에다가 개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다른 대출금의 이자만 이것을 플러스를 시켜서 나눠버린 거예요. 전체 소득으로.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을 DTI라고 얘기해서 DTI에 예를 들어서 뭐 한 400%까지는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강화된 제도는 DSR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 다음에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원리금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DTI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에다가 기존 대출금, 대출받는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이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원금도 같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자.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죠. 그래서 DTI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DSR을 갖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네. 현재는 거치 기간을 두고 원리금을 상환했지만 앞으로는 거치 기간이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대출 원리금 동시 상환을 확대 실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한 현상에 이제 도달해 있어요. 지금 통계치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에 이미 전국의 총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 달에는 약 1,300조 원을 넘어섰지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증가를 하다 보면은 금년 말에 되면은 거의 한 1,5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금년도에도 한 2차례 또는 3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한계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 더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집값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러다가 내수 경기가 불안해진다거나 그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가구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 차에 이러한 그 대출을 해둘 때 그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수 있는 자격 심사를 강화를 해서 가계부채를 줄여주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은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은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면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실제 부담액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현행 제도화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대출 이자가, 내가 내야 되는 대출 금리가 5%다 계산을 하면은 3, 5, 15, 1년에 1,500만 원을 매달 나눠서 내는 이러한 제도였었어요. 그런데 원리금을 같이 갚는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를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에 보면은요, 30분의 1을 매년 내게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적에 1년에 1,000만 원씩은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1년에 12달로 나눠버리면은 거의 한 70여만 원 정도를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배 정도 되는 이러한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만기 때요.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나서 이제 30분의 1을 매년 갚아 나갔으니까 3년이면은 이제 30분의 3을 갚아 나갔어요. 즉 10분의 1을 갚아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에 3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2억 7천만 원 남았죠. 그러면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30분의 1씩을 매년 갚아야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개인의 그 원금과 이자 부담이 훨씬 더 부담이 심해진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대출을 적게 받아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행 방식인 만기 일시 상환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예외 조항은 없습니까? 우선 이제 그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처음에 내가 이것을 아파트를 새로 사더라도 처음에 취득세도 들어갈 것이고 이사 비용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좀 거치 기간, 즉 원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유예 기간을 줘라.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원금을 나눠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외 조항은 학자금이 급히 필요했다거나 집안에 큰 환자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넘더라도 일시상환 방식, 즉 종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예외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기존 대출자들도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자금 계획이 흐트러져서 아마 더 많은 부실 채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예외 조항으로 해서 그 기존 방식대로, 즉 일시상환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시상환 방식 기존대로 이자만 납부를 하시고 만기에 가서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의 그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은 만기가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돼서 상환을 하지를 않아요. 다시 기한 연장을 통해 갖고 다시 이제 이자만 냈던 방식인데요. 그런데 기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만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강화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매년 30분의 1씩을 갚아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럼 대출을 3년을 받지 않고 2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년을 받으면은 이제 그 조항을 적용을 안 받겠죠. 그런데 이제 1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이 지나간 다음에 되면 3년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만기 연장은 1년만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출 연장을 할 적에는 똑같이 이제 대출 받으신 금액의 30분의 1씩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만기 때까지는 그렇게 큰 이제 이자만 내도 되니까 자금 부담이 적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만기가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부를 매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할 적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를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도로 자기 자금을 넓혀서 즉 자기 규모에 맞는 이러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큰 어려운 점이 없지.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출 이자에다가 원고까지 매번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매달.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자기 부담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대출을 받으실 적에 자기 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증빙 절차도 무척 까다로워진다고 들었습니다.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보다도 농어민이 소득증빙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어드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실 때 보면은요 소득증빙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소득증빙을 요구하면 우선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 그러니까 해마다 5월달에 소득 신고하는 거 있죠. 그 소득 신고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편하지요. 연말정산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총소득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는 대출을 받으실 때 소득증빙 자료를 내기가 훨씬 더 편하지요. 하지만 이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어떻게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줬냐면은요. 2인당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1인당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천만 원까지를 최저 생계비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대출을 할 적에 이 농어민이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 4인 가구다. 그러면 10년 만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은 약 한 1억 원까지는 소득증빙 자료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협이나 또는 신협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정소득, 또 하나는 소득 신고액,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갖고 그래서 그 증빙 자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인정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같은 걸 얼마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산을 해서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면적에 따라서 경작 소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2,000평의 농사를 짓는다, 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간 소득은 3천만 원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 경작 면적에 따른 산출률을 따지거나 어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못 따지잖아요. 그래서 어민 같은 경우는 추산 소득률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소득을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정소득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최저 생계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소득으로다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득 신고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서 임대소득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좀 수월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판매를 해서 매출액 신고된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갖고 신고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농어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들도 현행 제도보다 그냥 최저생계비를 통해 갖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제도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출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시키는 거는 결국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3 대책이 발표가 돼서요, 지난해.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우선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요, 1월 말 현재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해서 폭발적으로다가 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4 대책을 발표를 하고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대출을 받는 자격 심사를 갖다가 더 강화를 한다거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그 결과로 11.3 대책이 발표됐을 때와 그 다음에 1월 말 현재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5천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진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지금 탄핵 정국이나 미국의 금리는 인상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의 구매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되레 지금 이 금융 당국에서는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양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관계자들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선 이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강한 그러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부동산을 살 적에는요, 정부의 방향을 보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8.24 대책 억제책이죠. 그 다음에 11.3 대책 강한 억제책이죠. 여기에 따라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3월 13일부터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것은 구매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느는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합해져야 되는데, 첫째는 실수요자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가가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들을 완전히 이제 억제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실수요자들도 역시 부동산 가격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 아니야? 그럼 좀 더 나중에 있다가 사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전세난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부터 국제금융위기가 닥쳐서요, 우리나라가 한 8년 이상의 장기 부동산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 전세 금액의 폭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금융당국에서 이런 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서 계속 부동산 억제책을 써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것은 미뤄질 것이고, 미뤄진다는 뜻은 내 집을 마련해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시장은 점점 더 틈새가 좁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금년도 말에도 역시 전세 시장이 전세라는 아주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을 금융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은행권하고 보험권에서 이미 여신심사 라인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다소 이자가 1% 이상 비싸더라도 그걸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죠. 보험회사를 제외한 상호금융조합에 가입해 있는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전체적으로 92%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제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약 한 56.8%,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제2금융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1%더 저기 하더라도 대출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집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것을 강화를 해버리면 이제 전 금융기관 확대잖아요. 그럼 서민들은 거기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사채 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대부업체, 요새 뭐뭐뭐뭐 업체들,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데로 가면은 담보대출이라고 그래도 현행 은행 금리보다도 한 3% 이상 높은 이자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을 볼 적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이런 처방들은 그 칼날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전세금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은 제2금융권으로 가서 대출 금리가 3%, 4%더 높은 거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가 되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적절한 주택 구입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적절한 주택 구입 시기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그다음에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볼 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행처럼 이렇게 약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가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서 그다음에 그 전세난이 심해지면은 그때 실수요자들이 또다시 움직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살펴보시되, 여신심사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최대한대로 높여주시고 대출은 40% 이상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내 집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개인적인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억제책보다는 이렇게 정부에서 부양책을 슬쩍 쓸 필요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출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연장을 할 적에도 이런 그 DTI 적용이나 DSR 적용보다는 현행 방식대로 해준다거나, 이런 좀 더 유연성이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각 개개인 금융기관에 위임권을 줘야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식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자율적인 그런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전 금융권 확대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부동산경제연구소의 이정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 원으로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을 보인 우수 사업장 26곳과 공공택지 사업장 17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